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8일 밤에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네. 밤에 열병식을 이렇게 하는데 왜 밤에 하냐고 물어봤더니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한테 물어봤더니 네. 밤에 이렇게 이벤트를 하면요 집중되고 확실히 이 권위를 만들 수 있는 이 이벤트를 만들 수 있으면 집중되고 사람들한테 큰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렵대요. 밤에 하는 게. 그런데 자, 밤에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 딸을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열병식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와다 하루키인가요? 그 일본 학자가 얘기할 때 북한을 유격대 국가라고도 했고 극장 국가라고도 했거든요. 극장 국가. 네. 항상 북한이 연극이 많이 발전해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의 어떤 스펙타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선전선동하고. 예, 선전선동하고 퍼포먼스라고 그러면서도 이제 김주애의 반복적인 등장이 이번에 곁들여지는 아니 상황. 뭐 군인들 만나는데 딸을 데리고 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욕이에요. 민주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존귀한 자제분이라고 했던 게 이번에는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거 좀 심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제 일부 학자에서는 벌써 세습구도가 나온 거 아니냐. 물론 10살짜리 여자에 대한 세습이란 건 저는 확실히 좀 빠르고 성급한 진단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김정은 개인을 넘어 가족 우상화로 나가자는 얘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신성가족? 뭐 이런 식의 어떤 상징화 작업에 일단은 착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신성가족. 신성가족. 거기에다가 부인 리설주가 이제 그 마스코트로 미사일 목걸이를 차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어떤 개인 우상화를 넘은 신성화된 가족. 그걸 통하는 어떤 그 자기네 공화국의 어떤 상징화.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퍼포먼스다. 그런 점에서 극장 국가의 면모가 보인다. 네. 이런 점들을 한번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날까지 이렇게 군인들 앞에 또 무기 앞에 이게 뭐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된다. 지금 김정은으로 3대째잖아요. 예. 그런데 왕조 국가라면 모를까 3대째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주 적죠. 예. 그런데 지금 김정은 그 아래로는 딸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뭐 그 내부까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그 어떤 아들이 없다든가 이럴 때 다른 흔드는 해석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미리 차단하면서 백두 혈통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그냥 강조하면서 더 이상의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사전 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여준 것 네. 같아요. 통일부에서 후계 구도를 말하는 건 이른감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상황 주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지금으로서는 뭐 몇 명이다 집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정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앉아서 드리기도 그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고무줄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만 명, 3만 명 이게 최악의 그 예상치로는 물론 가능성이 아직은 낮긴 하지만 10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예, 예상치도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문제는 정확하게 좀 그러니까 그 실종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자가 몇 명 그러면은 실종자가 몇 명 그러면 어느 정도 사망자가 나올 것 같다는 이 짐작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그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시리아 쪽으로도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더 적지만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이 넘게 내전 중이기 때문에 예.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사이에서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공백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구조 작업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뭐냐면 완전히 무정부 상태의 국가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우리가 집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지만 무의미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내전을 피해서 시리아 국경을 넘어서 튀르키예로 왔는데 그 국경지대에서 참변을 당해서 다시 고향에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는데 너무 슬픈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쟤는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터키 사람들, 튀르키예 사람들 그 전 세계를 공분케 했습니다. 예, 이게 금색이 뭐 최고의 참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만 네. 이 비극의 와중 속에서도 저는 정부의 품격을 봅니다. 네. 민주국가가 대응하는 방식하고 예. 그렇지 않은 국가가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가 여기서 또 전 세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차이가 있다. 지금 터키는 뭐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 시절에 그 군사 쿠데타를 겪고 나서 네. 끊임없는 어떤 그 저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또 우리 유신 헌법 뺨치는 개헌 독재로 가고 있어요. 예, 이런 거 5만 명 넘게 숙정했습니다. 네. 교사하고 군인들요. 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 어떤 민주공화정이 이제 유지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상 논란이 됐고 그런 문제 때문에 EU 가입에서도 많은 어떤 허들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튀르키예에서 이 대응하는 정부의 양상을 보면은 정확하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반대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요. 반대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위터가 없었더라면 네. 그때 그 저 시민과 정부 기능 유지가 안 되고 완전히 붕괴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 페도로프 그 미하일 페로도프 그 부총리가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한테 스타링크 위성을 요청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어떤 정부 기능을 디아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정부 앱을 통해서 휴대폰 전쟁을 한 거예요. 예. 이게 망해가던 나라 우크라이나를 살렸어요. 네. 정보의 확산과 공유, 연결의 그 어떤 시스템이 연결의 정신이 망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튀르키예에서는 오히려 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비난을 하는 사람이 벌써 18명이 체포됐고요. 예. 200명에 대한 계정이 폐쇄가 됐고 조사가 들어갔고 이러면서 이 와중에서도 어떤 투명한 어떤 정보 공개와 연결이 아니라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비극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연결돼 있을 때 힘을 합쳐서 이 고난을 이겨내자는 끊임없는 희망의 메시지가 민주적으로 전파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작은 반딧불 같은 희망이라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양상을 보면 석연치가 않다. 그리고 그동안에 세금도 지진세도 많이 겪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구조 이런 어떤 걸 했는데 지금 튀르키예의 경우에는 국가 전체가 무너졌다 그러지만 이때 오히려 정부가 더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는 예.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지진 사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네. 여기서도 국가의 품격이란 건 있는 거다. 일단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하는 결기와 또 시민 모두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럴 때일수록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한 절실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런 점에서 그동안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동안에 해왔던 많은 어떤 그 일방 통행식의 국정이 이런 데서도 드러나면 비극은 더 커진다는 거. 네. 이런 점 엄중하게 경고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인데 쟤는 대비하는 것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책임한 지도자, 무책임한 정치인 어디서 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1017님 튀르키예 지진 소식 너무 안타깝습니다. 7, 8년 전에 튀르키예 학생들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모국에 대한 너무나 큰 재해 일어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뭐라도 돕고 싶고요. 성금 조금 보냈습니다. 우리도 좀 도와야 되는데 뭐라도 돕고 싶은데 그런 분들 많은데요. WHO에서 튀르키예 시리아 2차 보건위기 더 위험하다. 지진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얘기합니다. 병원이 없고요. 물도 지금 문제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부상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상의 필요 이 대피소도 없고요. 음식도 없고요. 이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정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정부를 보낸다고 해서 그 물품이 그 어려움을 전달될 것이냐. 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전달된다는 또 보장이 없어요. 시리아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뭐 시리아 같은 경우도 지원 요청을 지금 시리아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전 중인데
그 알라사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 많은 국가들한테 그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너무 상황이 열악하니까 유럽에다가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유럽 국가들은 지원을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많은 지금 65개 국가가 총 아마 되죠. 그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막상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전달이 되겠느냐는 것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급한 상황에도 급박한 상황에도 결국은 그 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부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내가 도와는 주겠지만 그게 바로 전달이 되겠는 보장이 어딨냐는 그렇죠. 그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서글프다는 것이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따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인도적인 문제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원 물자가 전달이 잘 돼야지 시리아 정부의 정권에 전달돼서는 안 된다. 이런 단서 조항을 달고 있거든요. 이건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시리아하고도 새로운 관계 개선에 또 기회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것도 도모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라는 게 항상 여기서 조건절로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어렵고 지금 전달할 길도 없는 거예요. 국경이 봉쇄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점에서는 국제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치적인 논리를 들이대는 건 좀 적절치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튀르키예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전달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그 지원 법안에 우크라이나 서명할 때 공화당이 반대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500억 달러 중에 200억 달러가 물자인데 전쟁터에 총포탄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전달할래. 그리고 너무 많다 이게. 이러고 우크라이나가 부패했는데 그게 공정하게 전달된다는 보장이 어딨냐. 이래가지고 공화당이 반대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시비가 없습니다. 지금 그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그 논쟁이 사라졌어요. 네. 그거는 어떤 그 전쟁 중에라도 민주적 통제가 되고 또 우버 택시가 가서 그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요? 거기서 물류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버 택시한테 통째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도 정부 기능이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꼭 한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민간이 또 주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인도적으로 좀 도와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에서의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일단 현대 기술이라든가 네. 또 민간의 힘을 믿고 여기서 또 새로운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진 이후에 나오는 언론 보도 너무 자극적이고요. 너무 또 맥락이 없어요. 중요한 지점은 안 짚고 다른 부분만 자극적인 요소만 계속 쓰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기능 중에서 사실관계를 해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해설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참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감동적인 장면 이런 것들을 전달함으로써 그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 얼마 전에도 유사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어떤 그 영상으로 보여지는 그 흔히 우리가 이제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뭔가를 연상을 하게 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자극적인 그러니까 내용 그 본질적인 내용과는 동떨어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영상을 통해서 어떤 그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지칭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차원에서는 넓게 보았을 때는 결국 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정치인들은 그 튀르키예 같은 경우 대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생각이 좀 대선으로 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가는데 언론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또 의심이 가게 합니다. 네. 아니 지금 8,900만 군인 중에 1,300만 명이 이재민이 됐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거는 국가 소멸의 위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그 5월로 예정된 에르도안의 대선 대통령 선거 이런 부분을 고려한 듯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언사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이럴 땐 그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네, 판단해야 국민들이 판단하실 되는데 것이다.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좀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자, 지난 4일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했습니다. 미중 관계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황당한 포인트 2개만 지적하겠습니다. 예. 첫째, 이게 정찰용 풍선이냐 기상관측 풍선이냐. 네. 참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군을 그 이동 상황을 탐지한 게 무슨 정찰 위성입니까? 지구 관측 위성이 탐지해서 그 영상을 군사용으로 써먹은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풍선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네. 그리고 태양 전지도 있고 레이더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지구 관측 위성이 맞지만 네. 군사 기지 위를 날아가면 정찰 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현대 기술의 트렌드가 뭡니까? 듀얼 유스 테크놀로지라고 민군 겸용이에요. 네. 지금은 민간 장비가 군사 장비 성능을 압도하는 시대에 온 거예요. 예. 이러니까 이런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고 이렇게 갈라서 싸우는 게 무의미한 게 부엌칼이 부엌에서는 그 음식 만들지만 강도 손에 쥐어져 보십시오. 똑같은 부엌칼인데.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양수 겸장이다. 네. 이 이야기고 두 번째는 F-22 국가의 최고 전략 자산을 가지고 풍선을 격추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뭐 고도가 높아서 첨단 전투기가 가야 됐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것도 뭐 우리 무인기 나타났을 때 F-15 전투기 나타나서 아무것도 못한 거 우스꽝스럽지만 아이고, 그래도 이번에 맞췄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본토에서 못 맞췄어요. 그랬어요? 7일간 못 맞췄습니다. 7일간 피해 못 맞췄 때문에 우려돼서 그건 무인기하고 똑같았어요. 예. 그러다 바다까지 가가지고 이제는 납포를 한다든가 무력화를 한다든가 포획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중간 정도의 작전이 가능했는데 AIM-9이랑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게 우리 한국 공군에서도 가장 성능이 좋은 공대공 미사일이에요. 풍선 하나 잡으려고 쐈고 공중급유기가 갔고 F-15가 갔다 그러면 바다에서 한 작전이기 때문에 밑에는 해군 구조함도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상 공중 합동 작전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F-22가 만들어진 이후 최초의 교전이래요. 난 이걸 교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참 그런데 이건 뭘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화가 단절됐어요. 네. 미중 간에. 서로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 경쟁을 한 것인데 이거는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다. 그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F-22를 동원한. 아유, 미중이 굳이 이렇게까지. 미중이 이렇게 싸우고 으르렁거리면요. 세계 경제는 또 악화되고요. 우리는 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제 풍선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사실 이게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직경이 지름이 60에서 70m 정도 되는 거대한 풍선이라는 거죠. 왜 풍선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선하고 같은 원리이지만 비행선은 이제 일종 한 방향으로 헬륨을 채워서 날아가는 거라면 이거는 자유자재로 방향을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건데 사실은 중국만 쓰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 톱 뉴스가 되고 있지만 유럽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찰용으로 상당히 좀 짭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드론으로 정찰기를 써봤고 또 위성도 써봤는데 드론하고 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가격이 더 비싸고 풍선보다. 네. 그다음에 단점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 일정한 속도로 막 날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찍어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이 풍선보다는 훨씬 더 있다는 것이죠. 풍선은 그런 의미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정찰용 그리고 또 하나가 굉장히 높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라서 일정한 그 어떤 그 높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레이더에 걸리기가 쉬운데 대부분 걸리죠. 근데 이 풍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미국만이 아니라 전 뭐 뉴스에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5대륙에서 전부 사용하고 있었다고.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걸려서 그러는 것이지 이미 사용을 계속 중국에서는 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다만 근데 이번에 그걸 왜 걸렸을까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기다렸다가 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고 아니면 중국이 미국을 실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도를 떨어뜨려서 한번 맞춰봤다. 미국이 어디서부터 발견을 하는지 뭐 이런 그 두 가지 분석이 다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대로라면 네. 한반도 지나간 걸 그렇죠. 우리 군은 포착된 게 없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고고도로 지나갔을 수도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제2의 무인기 사태됩니다. 그때도 저 항적을 발견하고 저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들통났는데 네. 이번에도 합참에 전비태세 검열을 해야 됩니다. 아, 네,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미세한 항적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검색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풍선이 우리나라 상공을 날아갔는지 그리고 50억 퇴직금은 세계적으로는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오늘 황당한 얘기만 많이 하시네요. 네, 아니요, 황당한 이제- 사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김종대, 임상훈 두 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